저희 가족은 전부 시리에 빠졌고 의욕을 잃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 많이 괜찮아졌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잃었던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는데 다음 주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사연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도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건강하기도 했었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더니 병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게 되었고 결국 정말 슬프고 절망스럽게도 세상을 등지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받으신 유산들이 많았습니다. 외갓집의 막내딸이셨던 어머니를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다른 자식들보다 조금 더 챙겨주셨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 유산들은 저와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생전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금슬이 그리 썩 좋진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싸우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큰 고성이 오고 갔었어요. 두 분 다 성질이 좀 드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주 싸웠어요. 싸우는 부모님을 뜯어 말리는 것이 저희 자매의 일상이었죠. 제게 위로 3살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어머니를, 저는 아버지를 말렸어요. 항상이요. 결혼해서 분가하기 직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집보다 덜하다 싶었던 것이 두 분 다 입으로만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일이 꽤나 수월했죠. 투닥투닥거리기도 하셨고 왁왁 소리 지르기도 하셨지만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우신다거나 손찌검을 약하게라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분 다요. 정말 입으로만 싸우셨죠. 그래도 저는 화목한 가정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가정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싸움들이 그립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평화롭기도 했어요. 일상에 녹아든 느낌, 뭐 그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싸움조차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언니도 빠르게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습니다. 지금 제게 10살 먹은 아들이 있고 올해 6살이 되는 딸아이가 있으니 짐작이 되시겠죠? 그렇게 저도 언니도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해 자신들의 가정을 잘 꾸려나갔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도 저랑 언니는 부모님의 곁을 그리 멀리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기절을 하셨고 그걸 퇴근하신 저희 아버지가 늦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화목하진 않더라도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가 쓰러졌으니 아버지도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저희 자매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도 언니도 혼비백산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한참이나 정신을 못 차리셨고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공포감이 점점 목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희 가족에게 충격을 불러일으켜 주었어요. 어머니는 뇌에 종양이 생겼고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악성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에게 더 해줄 처방은 그저 고통만 조금 상쇄시킬 수 있도록 진통제만 처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종종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체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 소화제를 사다 드리는 것 말고 한 일이 없었는데 그게 뇌종양의 초기 증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만일 정밀검진을 통해 병원을 알아냈다면 어머니는 생사를 달리하셨겠죠. 어머니가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들이 왜 어머니를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냐는 타박으로 들렸고 사무치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분은 저희 아버지셨죠.
저랑 언니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자신의 병명을 알게 되었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하며 병원에 입원하시라고 해도 어머니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을 하셨고 마치 믿기 힘들다고 시위라도 하는 듯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인생은 점차 망가져갔습니다. 시한부라고 길어도 1년을 살 거라는 말에 어머니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차마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부모님 집을 저랑 언니가 번갈아 가며 들락거리며 살뜰히 챙기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거실에 누워 담배를 피시던 어머니가 말끔히 차려입고 거실에 저랑 언니를 앉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숙취가 없는 어머니 얼굴을 오랜만에 봐서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러냐고 하니 서류봉투를 하나씩 건네주더군요.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2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각각 저와 언니 명의로 이전한 서류였습니다. 어머니는 3달간의 방황 끝에 겨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듯 하셨어요. 저와 언니에게 미리 유산을 정리하는 김에 명의 이전을 했다고, 엄마가 죽어서 먼저 가고 없어도 항상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화목하게 살라고, 그동안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깟 상가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엄마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언니도 어머니의 죽음을 차차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도 스스로 곱게 화장하고 한복을 차려입고 찍으셨고 병원에 진통제를 타다 먹기 시작했죠.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독한 진통제가 아니면 고통이 멎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점점 바스러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차차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저희 자매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니와 1달 정도 국내 여행을 하고 싶다고요. 이미 2분 사이에서 상의를 끝낸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각자 들고 있던 적금을 하나씩 깨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1,0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쥐어드리며 원 없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한박 웃음을 지으며 딸들을 잘 키워놨다 웃으셨고 어머니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은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2분이서 계획한 1달보다 2달을 더 얹어서 약 3달간 국내 일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암묵적으로 돈을 넉넉히 보냈어요. 제 남편과 형부도 저희의 심정을 알았기에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어머니랑 아버지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국내에 안 먹어본 것들이 없었고 보지 못한 관광명소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호화롭고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여행을 끝마치셨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자리에 알아 누웠습니다. 곧 죽어도 병원에 입원해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의사가 강력해서 집에 모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자리에서 더는 일어나지 못하셨고 아픔에 취해 엉엉 울기도 했고 약에 취해 죽은 듯이 잠만 자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잠에 드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미동이 없어 코 밑에 손가락을 대며 확인했고 심장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받은 시한부의 기간이 거의 다 되어갔어요. 몇 달 뒤 봄이 오면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어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해도 저도 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묘안을 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갈 때 겨울옷을 입고 들어가자고 했죠. 어머니께 계속 겨울이란 것을 강조하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드리며 눈이 오는 것도 보여드렸고
매번 들어갈 때 털모자와 패딩을 입고 인사를 했어요. 겨울이라 너무 춥다고 하면서요. 보일러를 어머니 방에만 절절 끓을 정도로 틀었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그의 겨울을 났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와도 저희의 연극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진통제에 취해 몸을 거동하지 못하신 지 오래되셨고 그렇게 속으셨습니다. 이번 겨울은 참 길다고만 하시는 어머니의 뇌에 자리 잡은 종양이 참 미웠고 저희들을 서글프게 했어요. 어머니가 요즘은 눈이 참 안 온다고 하면 제가 저희 신랑과 함께 윗집에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어머니 방 바로 위의 자리에서 스프레이용 눈을 한참이나 뿌려대곤 했었어요. 언니가 엄마가 웃으신다고 잘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보람찼습니다. 언니의 계획은 엄마가 늦봄까지가 자신의 시한부 기간이라고 알고 있으니 시간을 겨울에서 멈춰버려서 죽음을 늦춰보는 것이었죠. 엄마는 의사가 선언한 1년의 시한부 인생보다 약 1년 9개월을 더 살다가 자는 잠에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쌕쌕거리고 숨을 헐떡이고 괴롭게 잠에 드셨는데 아버지의 말로는 뇌종양에 걸린 이후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셨죠.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도 슬픈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상가 명의를 바꿔주시면서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셨더군요. 유언장에는 상가는 아이들의 명의로 바꿨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화가 된 재산과 집의 명의는 남편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고,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본인의 몫을 나눠 가지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앞으로 짧은 편지를 하나 남기셨죠. 아버지는 편지를 읽다 도중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꺼이꺼이 우셨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여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와 읽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당신 아내요. 그동안 저랑 결혼 생활하느라 수고가 참 많았어요. 우리 참 많이 지지고 볶기도 하고 많이도 싸우기도 했죠. 그래도 나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진 않아요. 당신을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두 공주님을 낳았고 잘 키워냈으니까요. 20년이 넘도록 나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가정에 충실한 당신을 내심 존경했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른 부부들처럼 사랑한다 어쩐다 닭살 돋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징그럽게 살진 않았지만 나는 나름대로 당신과 즐거운 부부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도 나는 당신이 미웠던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은 나와 달리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일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죽고 이 세상에 더는 없어도 우리 딸내미들 잘 부탁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여리잖아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니 내 죽음에 많이 무너지지 말고 엉엉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울 딸들을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날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현금과 집으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아요. 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여자를 말입니다. 그간 나와 오랜 시간 투닥거리면서 살아준 당신에게 내가 주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이곳으로 오세요. 당신은 30년은 더 살다가 와요. 아주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길 바래요. 나도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삶과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삶이 처음이라 서툴렀다고. 그래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많이 줬으면 어쩌나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도 전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짧다면 짧은 그 글에 어머니의 담담한 마음이 전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거의 발작을 하듯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슬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의 애정을 표현했던 거였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서로 존중했고 사랑했다는 내용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내용이 너무 담담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오라는 문구가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보냈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이후 시름시름 앓으시면서 많은 후회를 하셨어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생전에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그리 많이 나는데 우리들이 보내준 국내 여행을 다녀온 기억으로 괜찮아진다고요. 아버지께서는 여행을 하는 내내 어머니를 위해 맞춰줬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해주지 않았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았겠냐 하셨죠. 그 말에 저랑 언니도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앓으시다 어머니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는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생활하시기 시작했고 동호회도 가입해 친구분들을 만나시기도 했고 놀러도 다니시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여사님 한 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만나신 지는 한 1년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제게 하루는 물은 적이 있어요. 장인어른이 밉지 않냐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여사님을 만나는데 안 싫으냐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보는 만약에 나이를 먹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아니면 쪼들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길 바라지. 전 남편의 대답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아버지께 드린 거야.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죽고 없는 세상 몇십 년은 더 살다가 올 건데 외롭게 살지 말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손을 벌린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어머니께 받은 것들과 원래 가지고 계셨던 돈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뿐이야. 원망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 뭐 돈만 보고 접근한 여사님일 수도 있어.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서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난 괜찮아. 그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려도 나랑 언니가 물려받은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걸로 아버지 다시 보듬으면 돼. 하지만 우리 아버진 그러시진 않을 거야. 현명하시게 생각하실 줄 아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사용하는 건데 그 권리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나랑 언니 둘 다 이만큼 두 딸내미 결혼도 시키고 가정 다 꾸리게 다 도와주셨잖아. 그래서 나도 언니도 더는 아버지에게 희생 바라고 싶지 않아. 그저 남은 생을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처럼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일들만 겪으시다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니 아버지가 밉지도 않아. 물론 결혼하신다거나 그러시면 나랑 언니에게 새어머니가 생기는 거니까 조금 고민이 되겠지. 아직 우린 어머니를 전부 보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아직 닥쳐온 문제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아버지가 밉지 않을 수밖에 없지. 제 말이 끝나고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아내 마음 넓은 것 봐. 나 진짜 결혼 잘했네. 하고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저도 언니도 이제 어머니의 부재에 점차 익숙해졌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는 날이 되면 많은 사색에 잠기시는 듯 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의 지갑에는 어머니가 유언장과 함께 동봉했던 짧은 편지가 항상 한켠에 자리 잡아 있어요. 저와 언니가 바라는 작은 소망은 이제 아버지도 다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입니다. 또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처럼 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저희도 가슴 졸이지 않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 남은 여생 본인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버지에게 종종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을 건네어드리면 아버지는 그냥 허허 웃기만 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이제 어머니의 길이 다가와서인지 유달리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리운 나날들이에요. 어머니는 그곳에서 행복하시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렇게 싸우고 속을 썩이고 그러다가도 돌아가시고 나면 눈물 짓는 사람은
저희 자식들이거든요. 저는 또 그러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더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